부모를 성장시키는 책이 있는 곳, 새담 책방. 1권,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다이애는 아침마다 아들 조슈아와 실랑이를 벌인다. 어린이집에 가지 않으려 떼쓰는 아들을 달래는 시간이 길어지는 날이면 지각하게 마련인 것이다. 어떤 신발을 신을지 엄마와 한바탕 전쟁을 치른 조슈아 역시 화가 잔뜩 났다. 엄마는 아침 회의에 늦을지 모르지만 아이는 그런 건 안중에도 없고 그저 집에서 놀고 싶다고 생떼를 쓸 뿐이다. 그러다 결국 조슈아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서러운 울음을 터뜨린다. 에밀리는 베이비시터가 올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엄마 아빠에게 울면서 하소연한다. 너무해.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나를 맡길 수 있어? 아이는 훌쩍거리고 아빠는 달랜다. 모르는 사람 아니야. 엄마가 잘 아는 사람이야. 게다가 엄마 아빠가 몇 주 전부터 벼르던 콘서트잖니. 그러나 아이는 그래도 가지마 라며 징징거린다. 찰리는 학교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웠는데 마침 지나가던 학생 주임 선생의 오해를 사서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요즘 들어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데다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닐 터라 엄마는 의심스럽다. 찰리, 널 믿을 수가 없구나. 당분간 외출 금지야. 억울하고 분한 찰리는 한마디 말도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가버린다. 세 집안의 세 가지 갈등, 그리고 서로 다른 발달 단계에 있는 세 명의 자녀. 이렇듯 상황은 각기 달라도 부모가 직면한 문제는 오직 하나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자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대부분의 부모들은 인내심을 갖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싶어 한다. 부모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으며 자신의 아들, 딸이 앞으로 그런 세상에 수없이 부딪힐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마다 아이 곁에서 통찰력과 지지를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한다. 부모는 자녀가 자기에게 다가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굳건하고 건전한 대인관계를 맺도록 가르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바람과 실제로 이것을 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가라는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사실 좋은 양육법은 지성 이상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좋은 양육법이라면 인성이라는 차원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 동안 부모들에게 알려진 수많은 조언에는 인성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었다. 또 좋은 양육법에는 감정의 문제가 수반된다. 지난 10여 년 동안 과학계는 감정이 우리 삶에서 행하는 역할과 관련된 방대한 양의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자들은 가족관계를 비롯해 모든 분야의 성공과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지능지수보다 감정인식과 감정대처 능력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최근 널리 알려진 감정지수란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기분을 알아채고 공감하며 다독거리고 바른 길로 이끄는 능력을 의미한다. 반면 감정에 대한 교훈을 대부분 부모로부터 배우는 자녀 입장에서 감정지수란 1. 충동을 조절하고 2. 자기 충족의 순간을 뒤로 미루며 3.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4.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의 기분을 읽어내며 5. 인생의 희로애락에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심리학자이자 정서지능의 저자 데니얼 골맨은 가정은 우리가 맨 처음 감정을 학습하는 배움터라고 설명한다. 부모의 어떤 행동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날까? 나는 지난 20여 년간 심리학자로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 관계를 연구하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일리노이 대학
워싱턴 주립대학의 연구팀과 2차례의 공동 연구를 통해 119곳 가정을 대상으로 심층 연구를 하면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했다. 5세 아동이 청소년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추적했으며 현재는 130쌍의 신혼부부가 엄마 아빠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 조사 중이다. 우리는 조사 대상 부모들과 장시간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결혼 생활과 자녀의 감정 표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이 그들 삶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살폈다. 부모와 아이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아이의 생리적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조사했다. 자녀의 분노와 슬픔에 대한 부모의 감정적 반응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분석했다. 그런 다음 필요할 때마다 가족을 만나 아이의 건강, 학업 성취도, 정서 발달, 대인 관계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확인했다. 연구 결과는 단순하지만 아주 흥미롭다. 부모의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자녀에게 감정의 세계에 대한 길잡이를 주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나는 자녀의 감정에 관여하는 부모들을 감정 코치라고 부른다. 스포츠팀 코치처럼 감정 코치는 자녀에게 삶의 희로애락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감정 코치는 아이가 분노, 슬픔, 두려움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지 않고 그런 감정을 무시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인생의 참모습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가르친다. 그리고 아이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 조사 대상자인 제인이 엄마 마리아는 이렇게 말한다. 딸이 슬퍼할 때는 저랑 아이가 돈독해지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럴 때마다 아이에게 엄마랑 이야기하지 않을래? 너의 기분을 알고 싶어 라고 말하죠. 제니의 아빠 댄 역시 딸이 슬프거나 화가 나 있을 때야말로 아빠를 가장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말이나 행동보다 딸아이를 다독거리는 순간에 진정한 아빠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 옆에 함께 있으면서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다 잘 될 거고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을 거라고 얘기해줍니다. 제니의 부모는 온화하고 긍정적인 감정 코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온화하고 긍정적이기만 하면 아이에게 EQ를 가르칠 수 없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부모라도 아이의 부정적 감정에는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자녀에게 EQ를 가르치는 데 실패한 부모를 나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1. 축소 전환형 부모. 자녀의 부정적 감정에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2. 억압형 부모. 자녀가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비판하고 감정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꾸짖고 벌을 주기도 한다. 3. 방임형 부모.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지만 아이의 행동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거나 한계를 제시하지 못한다. 감정 코치를 하는 부모와 그렇지 못한 세 유형의 부모가 아이를 대할 때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일까? 앞서 어린이집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던 조슈아의 엄마 다이앤을 예로 들어 각 유형별 상황을 알아보자. 다이앤이 축소 전환형 부모라면 어린이집에 안 가겠다고 버티는 아들을 어이없다고 생각하며 도대체 어린이집에 가는 게 왜 슬프다는 거니? 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리고는 아이가 더는 슬퍼하지 못하게 하려고 과자로 살살 달래거나 어린이집 선생님이 준비한 재미있는 놀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억압형 부모라면 투정 부리는 아들을 혼내면서 너가 고집 부리는데 질렸어. 말 안 들으면 맞을 줄 알아? 하고 엄포를 놓을 것이다.
방임형 부모라면 슬프고 화난 아들을 껴안고 그래,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 너 마음 이해해. 집에 있고 싶은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위로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것이다. 아들을 혼내거나 때리거나 과자로 유혹하는 것 말고는 혼자 집에 놔두는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결국에는 거래를 할지도 모른다. 10분간 놀아줄 테니까 울지 말고 어린이집에 가는 거야.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감정 코치를 하는 부모는 어떻게 할까? 시작은 방임형 부모와 비슷하다. 아들의 불만을 공감하면서 너의 기분을 이해해라고 분명히 알려준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준다. 언뜻 보면 감정 코치 부모나 축소 전환형 부모나 상당히 비슷해 보인다. 양쪽 모두 아들의 생각을 집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감정 코치로서 다이애는 아들의 불만을 인정하고 아들이 자기 감정에 이름을 붙이도록 도와주었고 감정을 그대로 느끼도록 했으며 아이가 우는 동안 곁에 함께 있었고 결코 슬퍼하는 아이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억압형 부모처럼 슬퍼한다고 혼내지도 않았다.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고 아이의 소원이 타당하다고 분명히 알려줬다. 방임형 부모와 달리 감정코치 엄마는 한계선을 분명히 긋는다. 다이애는 아들의 감정을 진정시키는데 몇 분을 소요했지만 회사에 지각하지 않을 것이고 회사 동료들과의 약속도 깨뜨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려줬다. 이는 조슈아가 약간 실망하긴 했지만 엄마와 아들 모두 대처할 수 있는 감정이었다. 일단 조슈아가 자신의 감정을 식별하고 인정하자 다이애는 슬픈 감정을 뛰어넘어 다음 날의 즐거운 하루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아들에게 일러줬다. 이러한 부모의 반응은 나와 연구팀 동료들이 성공적인 부모-자식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 밝혀낸 감정 코치 과정의 주요한 요소다. 부모의 감정 코치 과정은 5단계로 진행된다. 1. 아이의 감정을 인식하기. 2. 아이의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을 친밀감 조성과 교육의 중요한 기회로 삼기. 3. 아이의 감정이 타당함을 인정하고 공감하며 경청하기. 4. 아이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기. 5.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면서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기. 부모의 감정 코치를 받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어떻게 다를까? 조사 대상 가족들의 말과 행동, 정서적 반응을 면밀히 관찰, 분석한 결과 두 집단은 사뭇 대조적이었다. 감정 코치를 실천한 부모를 둔 아이는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녀보다 훨씬 건강하고 학업 성적도 우수하다. 교우 관계도 원만하고 행동 장애를 보이는 경우도 드물며 폭력성도 적다. 감정 코치를 받은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덜 경험하면서 긍정적 감정은 더 많이 경험한다. 정서적으로 훨씬 건강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결과는 부모가 감정 코치법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회복력이 훨씬 뛰어났다는 사실이다. 달리 말해 감정 코치를 받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똑똑했다. 물론 그 아이들도 당연히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무서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스스로를 안정시키고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제자리를 찾고 생산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수많은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는 요즘 수백만의 아이들이 가족 붕괴에 따른 문제에 봉착할 위험에 놓여 있다.
퇴학, 자퇴, 왕따, 우울증, 건강상의 문제, 반사회적 행동 같은 문제들은 부모가 이혼하지 않더라도 갈등이 많은 불행한 집에서 자란 아이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 우리 연구에 따르면 계속 싸우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친구 사귀는 능력도 떨어진다. 또한 가정 불화는 아이의 학교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질병 발생률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감정고치 부모의 경우 부부 사이가 나빠서 별거나 이혼을 해도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달랐다. 감정고치는 부모의 불화를 경험한 아이들 상당수가 겪는 악영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해 주었다. 이혼과 부부 갈등이 자녀의 학업 부진, 공격적인 성향, 또래 집단과의 문제 등을 일으킨다고 입증되었지만 감정코치를 받은 아이들에게는 이런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모든 결과는 감정코치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정서적 충격을 덜 받게 하는 완충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부부 갈등과 이혼의 후유증으로 현재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결과다. 나아가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감정코치가 다른 갈등과 상실감, 마음의 상처를 아이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혀내리라 기대한다. 우리 연구 결과 중에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의 역할이다. 아버지가 감정코치법을 사용하면 자녀의 정서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버지가 자녀의 기분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아이의 학교 생활과 대인 관계가 원만해진다. 반면 지나치게 엄격한 아버지, 아이의 감정 표현을 비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아버지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는 학교 생활도 원만하지 않고 친구들과 더 많이 싸우며 건강도 나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아이의 정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우리 연구는 아버지의 영향이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간에 훨씬 극단적일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아이의 인생에 아버지의 존재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결코 간과될 수 없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가까운 아버지는 아이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득이 될 수 있지만 냉정하고 잔인한 아버지는 큰 해가 될 수 있다. 감정코치를 하는 부모는 자녀가 더 건강하고 성공적인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지만 그러한 양육 방식이 결코 모든 가족 문제의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나는 다른 많은 양육 이론의 주창자들과 달리 감정코치가 가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공언하지 않는다. 감정코치를 실천한다고 해서 가족의 모든 분쟁이 끝난다거나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갈등은 가정생활의 일부분이다. 단, 부모가 감정코치를 활용하면 분명히 자녀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훈육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사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정서적으로 가까울 때 부모는 자녀의 삶에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부모는 엄격함이 필요할 때는 엄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녀가 실수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면 주의를 주어야 한다. 주저없이 한계를 그어주어야 한다.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생각에 관심을 가지며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한다. 결과적으로 부모는 감정코치 덕분에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감정 코치는 상당한 헌신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다른 분야의 코치가 하는 일과 근본적으로 똑같은 일이다. 자녀의 뛰어난 야구 실력을 보고 싶다면 아이와 함께 운동장에 나가서 연습을 하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감정을 잘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며 건강한 대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막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적극적으로 아이를 이해함과 동시에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할머니나 할아버지,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이 아이의 삶에서 감정 코치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지만 부모야말로 최고의 적임자다. 달리 말해 부모야말로 자녀가 지켜야 할 규율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부모야말로 자녀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닥쳐도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이다. 페아리를 하거나 대소변을 가리는 문제, 형제 자매와 싸웠거나 이성 친구와의 갈등 등 어떤 문제가 닥쳐도 자녀는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기대한다. 그러므로 부모는 코치 모자를 쓰고서 자녀가 경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껏 도와줘야 한다. 오늘날의 부모들은 이전 세대 부모들이 겪지 못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오늘날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고 훌륭한 교육과 강력한 도덕적 윤리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책임질 나이가 되면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기까지 성경험을 미루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애초에 흡연과 알코올 중독을 피하도록 아이들에게 자기 존중감을 심어줄 수 있을까? 사회과학자들은 아이가 반사회적인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은 가족 내 문제가 원인임을 입증했다. 가족 내 문제라 하면 부부싸움, 이혼, 실제로는 정서적으로든 아버지의 부재, 가정폭력, 나쁜 양육 방식, 방치 학대, 무관심, 지나친 기대, 그리고 가난이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 방법은 부모가 더 나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이다. 1950년대의 미혼모는 4%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은 약 30%에 육박한다. 오늘날 미혼모의 대다수가 결국 결혼을 하지만 신혼부부 절반 이상이 헤어지는 높은 이혼율 때문에 편모 가정의 비율은 여전히 높다. 현재 약 28%가 편모 가정이고 이들 가정 중에 약 절반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 이혼 가정의 경우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로부터 필요한 금전적,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 1989년 미국의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양육권을 가진 어머니 중 절반 약간 넘는 수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을 뿐 25%는 일부만을, 20%는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체된 가족의 자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혼하고 2년 후 대다수의 아이들이 1년 동안 아버지의 얼굴조차 못 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부모에게 미취학 아동의 부정적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사했다. 다른 많은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마이크 역시 딸 베키가 화를 내는 모습이 너무 재밌다고 말했다. 작은 꼬마가 에이 짜증나 하면서 씩씩거리고 걸어가는 게 얼마나 귀엽고 우스운지 몰라요. 일단은 이렇게 귀엽고 작은 여자아이가 그렇게 심각한 감정을 표현한다니 그 대조적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빙그레 웃을 게 뻔하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마이크가 화가 난 아내에게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는 마이크의 회사 사장이 화가 난 마이크에게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면 어떠했을까? 마이크는 절대 재미있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격분한 유치원생을 앞에 두고 웃으면서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아이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부모들도 아이가 느끼는 두려움과 혼란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긴다. 우리는 악몽을 꾸다 깨서 우는 5살 난 아이에게 괜찮아,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한다. 그 아이가 꿈속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면서도 악몽의 주인공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처한 아이는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어른의 평가에 당황한다. 결국 아이는 자신이 겁쟁이는 아닌지, 사소한 일에 호들갑을 떠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고 점차 자신감을 잃는다. 사실 우리는 아이가 주변의 어른들보다 작고 이성적이지 못하며 경험도 없고 힘도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는 관습을 대물림해 왔다. 아이의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면 감정이입은 물론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행동심리학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취약전 아동은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평균 1분에 3번 정도 자신의 요구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한다.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부모는 유쾌하게 반응할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끊임없는 아이의 요구에 매우 짜증을 낼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은 수백 년 동안 계속됐다. 나는 부모가 항상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고 믿지만 역사적 증거를 보면 불행히도 모든 부모가 아이를 대할 때 인내심과 자제심, 상냥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아니었다. 심리학자 로이드 드마제는 1974년에 쓴 에세이 아동기의 진화에서 오랜 세월 동안 서구 세계의 아이들이 견뎌온 방치와 잔인함의 끔찍한 모습을 묘사했다. 하지만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걸쳐 아이들의 고충이 차츰 완화되었다고 기술돼 있다. 세대가 바뀌면서 부모는 아이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전 세대보다 형편이 한결 나아졌다. 로이드의 묘사처럼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이의 의지를 꺾는 과정이 아니라 훈련시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순응하도록 가르치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과정이 되었다. 1900년대 초 프로이드가 아이는 상당히 성적이며 공격적인 존재라는 이론을 주창했지만 20세기 말 관찰을 근거로 한 연구 결과 그렇지 않음이 입증되었다. 사회심리학자 로이스 머피가 1930년대에 유아와 취약전 아동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관찰 및 실험을 한 결과 대부분의 어린아이는 본질적으로 이타적이며 이해심이 깊고 특히 고통받는 다른 아이에게는 더욱 그렇다는 점이 밝혀졌다. 아이가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믿음이 커지면서 우리 사회의 아이 양육 방식은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해왔다. 로이드가 말하는 지지의 시대가 그것이다. 바로 지금 이 시기에 많은 부모들은 과거 자신이 양육받을 때 근간이 되었을 엄격하고 권위주의적인 양육 방식을 버리고 있다. 대신 오늘날 점점 더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자신의 관심사와 요구, 소망에 따라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들은 심리학 이론가인 다이애나 바움린드가 처음 언급한 민주적 양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여러 가지 한계를 정해놓고 어떠한 설명도 없이 엄격한 복종을 기대하는 반면 민주적 부모는 한계를 정확하되
상당히 유연하고 따뜻한 사랑을 듬뿍 준다. 바움 린느는 허용적 양육 방식이라는 제3의 방식도 내놓았다. 부모가 자녀와 다정하게 대화하지만 자녀의 행동에는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 방식이다. 1970년대에 비치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녀의 연구를 보면 권위주의적 부모의 아이는 다른 사람과 갈등에 휩싸이기 쉽고 화를 잘 내는 반면 허용적 부모의 아이는 충동적, 공격적이며 자립심과 성취도가 낮은 경우가 많았다. 민주적 부모의 아이는 대체로 협조적이고 자립심도 강하며 생기가 넘치고 우호적이며 성취지향적이었다. 지난 25년간 아동 심리와 가족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권위주의는 적어지고 반응도는 높은 양육 방식으로의 이행이 가속화되었다. 예를 들어 사회과학자들은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사회적, 정서적 신호를 배우는데 놀라운 능력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기와 눈을 맞추고 옹알이에 대꾸하고 아이가 과도한 자극을 받았을 때 쉬게 하는 등 아기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아기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일찍 터득한다. 갓난아기의 보호자가 이러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예컨대 엄마가 우울증이 심해서 아기에게 전혀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빠가 열성적이라서 너무 오래, 너무 열심히 아기와 놀아준다든지 하면 아기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요령을 개발하지 못한다. 아기는 옹알이가 주의를 끈다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결국 말이 없어지고 수동적인 모습을 갖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될지도 모른다. 또는 계속 자극을 받는 바람에 엄지손가락을 빨거나 담요를 토닥거리는 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배울 겨를조차 없을지 모른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의를 집중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은 아기가 자랄수록 중요하다. 우선 이런 기술을 터득해야 부모나 다른 보호자 또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보내는 사회적 신호를 알아채고 이에 맞게 행동할 수 있다. 차분해지는 방법을 터득해야 학습 상황에 집중하고 특정 작업을 완수하는 데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 아이가 자라면서 친구와 장난감을 공유하고 흉내내기 놀이를 하는 등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배우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부르는 기술은 아이가 새로운 무리와 어울리고 새 친구를 사귀며 또래 아이들에게 거부당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능력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지난 20년에서 30년에 걸쳐 부모의 반응성과 자녀의 정서 지능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부모를 위한 많은 지침서마다 울고 보채는 갓난아이에게 부모가 애정과 위안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부모는 자녀가 자라면서 긍정적인 형태의 훈육을 해야 하며 자녀를 비판하기보다 칭찬하고 벌을 내리기보다 상을 주고 못하게 말리기보다 격려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쏟아졌다. 이러한 이론들 덕분에 부모가 매를 아끼면 애를 망친다는 충고는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상냥함과 따뜻함, 긍정적 사고, 인내심이야말로 행동이 바르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데 회초리보다 더욱 효과적인 도구다. 그렇지만 나는 양육 방식의 진화 과정에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가족심리학 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를 통해 이제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정서적 소통의 이점들을 볼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다. 우리는 부모와 갓난아기와의 상호작용이 아이의 신경계와 정서적 건강에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제 부부의 탄탄한 결혼 생활이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아버지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다가갈 때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끝으로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지능 향상의 핵심적 요소임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감정코칭 프로그램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본으로 한 양육법의 청사진이다. 오늘날 양육법과 관련해 널리 알려진 문헌을 보면 상당수가 정서지능이라는 특징을 비켜가고 있는 듯하지만 다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나는 가족의 정서적인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이자 선생님이자 저자인 하임 기너트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기너트 박사는 1973년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1960년대에 부모와 아이 사이를 비롯해 3권의 책을 집필했고 모두 호평을 받았다. 기너트 박사는 정서와 지능이라는 단어가 용합되기 훨씬 이전부터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가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믿었다. 단순히 아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 속에 담긴 숨은 감정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감정에 대한 교류는 부모가 자녀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진심으로 존중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부모는 아이들의 감정을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시 말해,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껴야 한다. 부모 자식이 의사소통을 할 때는 양측 모두 항상 자기 존중감이 유지되어야 한다. 충고의 말에 앞서 이해의 말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너트 박사는 부모에게 아이가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가르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런 가르침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감정에 대한 불신만 가져오기 때문이다. 부모가 그렇게 느낄 것 없어 라고 하거나 자신의 감정이 전혀 정당하지 않다고 말한다고 해서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 기너트 박사는 모든 행동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모든 감정과 소망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부모는 행동에는 제약을 두지만 감정과 희망사항에는 제약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다른 수많은 부모교육 전문가들과 달리 기너트 박사는 부모가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 아이의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부모의 화를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기너트 박사의 믿음이다. 부모가 화내는 것을 분별력 있게 사용하면 아이를 효과적으로 훈육할 수 있다고 믿었다. 아이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한 기너트 박사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기너트의 이론은 경험론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 입증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기너트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옳았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정량화하는 증거를 처음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공감대 형성은 그 자체로 중요할 뿐 아니라 효과적인 양육을 위한 근본 토대다.